첫 번째 총선 의혹의 핵심은 20대와 21대의 사전 득표율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1대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사전 득표율이 10% 높고 통합당의 경우는 사전 득표율이 10% 낮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10에서 13% 높고 통합당은 일방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10에서 13%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낮습니다. 통계적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 개입이나 통계적 관리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번에 부정선거 있다 없다 이걸 디베이트 격렬한 토론의 장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있다는 쪽에 대표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손 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늘 강의 형식으로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참 속아 웃을 일이군요. 사람이 이건 그렇게 큰 프로세스가 요하는 그러한 사안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못해야 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성질의 일이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지 참 그분들 참 웃음 나오네요. 혹시 김 교수님 이거 설명하는데 특별히 청취자들한테서 주문 받았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거 이렇게 부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VON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MPK 좀 사람들이 헷갈리겠지만 같은 겁니다. 어쨌든 방송에서 저희가 일정하게 10%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만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통계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보면은 통계학이 아니라 좀 쉽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전문가들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프로그램하고 이 현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래서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한간에 문제가 되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그 양상을 보면은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통계학적인 분석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통계학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전산에 의거, 프로그램에 의거 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는지를 해석해내는 이러한 세 가지 방면에서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사인을 했는데 내 필적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투표함 바꿔치기를 했다든가 이런 종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규명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굉장히 반론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과를 고찰하는 방법은 누가 당선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는 누구를 당선시켜야 되겠어. 아니면 의석수를 180석을 차지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로직이 뭔가, 이 로직을 그 프로그램 그걸 짜가지고선 그대로 목적 달성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그 목적 달성을 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한 그 분석은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결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에서 그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과 그 이전에 그 원인 규명을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당연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보고서 예를 들어서 로봇 보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이 로봇은 왼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길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죠. 왼쪽으로 갑니다. 이 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명령어 이거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그것만을 계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짜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로직을 짜는 건데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정의 내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define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구가 300지역구인가 300의석이니까 300지역구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서는 종로구 이런 한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 아니? 종로구는 1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종로구에서도 여러 투표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1-1 또 어느 투표소는 1-2 이렇게 숫자적으로 명시를 해주죠. 컴퓨터한테는. 그럼 컴퓨터는 1-1은 종로구 투표소 어디를 이야기하는가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또 당일 투표수도 몇 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1번에 그 투표한 당일 그 투표자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M1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자로 인식을 시켜줘요. 2번에 투표했다라고 한다면 M2 이렇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M1과 M2를 합치면은 단일 투표 합이 되겠죠. 물론 단일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투표는 1번에 사전 투표한 사람은 T1 이렇게 문자적으로 인식을 시켜줍니다. 2번에 했다 그러면 T2, 이 T1, T2 합치면은 사전 투표 수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관외 투표, 관내 투표를 세분화해서 하면은 조금 더 정밀한 답이 나오겠죠. 아마 그렇게 해도 로직 자체는 변하는 게 없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화하는 건 빼고 그 소개, 합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혀 어려워서 무슨 필요한 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로구에서 투표한 토탈은 뭐냐? H라는 문자로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수 속에 M에다가 사전 투표수 속에를 합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H는 M 플러스 T. 여기 속에 T가 빠졌네요. 네. 뭐 사전 투표수에서 관내를 구분해서 해도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뭐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컴퓨터한테 정의를 내려요. 300구 지역이다 그러면 300개를 전부 1번부터 300번까지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투표한 투표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전자개표기에서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했던가요? 뭐 거기 현장에 나가서 일했던 분들, 봉사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작업을 해서 컴퓨터 결과 거기 그 개표기의 결과와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모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개표기에다가 이 전자개표기에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마다 예를 들어서 2번 투표했는데 1번으로 가라 라고 하면은 이 용지는 1번으로 갑니다. 2번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검증을 했던 분들은 나중에 다 그 작업 분류가 끝난 다음에 그 용지를 1번 따로 2번 따로 해갖고 실제로 이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읽었는지 하고 화면에 띄워주는 숫자하고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화면에 띄우는 명령어로 띄우는 거를 2번이 1번으로 가고 3번이 4번으로 가고 이런 변화가 있는 그 데이터를 띄우는 게 아니죠. 화면에는 제대로 된 걸 띄우는 거죠. 그러면 그 용지하고 화면에 나타난 숫자하고는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상으로 분류하는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개표기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뭔지 이거는 보존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전자개표기에서는 무엇을 읽는가? 자, 그 투표지를 읽었죠. 거기에는 아까 define 한 것 중에서 H 총계 종로구의 투표 전 인원 H가 얼마냐? H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 사전투표 전체는 얼마였는가? T. 또 1번에 찍은 투표수는 T1, 2번에 찍은 투표수는 T2, 또 당일 투표도 M, M1, M2 이 데이터를 읽죠. 그래갖고 이걸 어디다 보내는 거 아니? 그건 이제 취합해갖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개표 전체를 끝낼 수 있는 컴퓨터로 그 데이터 전송이 돼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컴퓨터로 넘어와서 이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우측에 T1 equal T1, T2 equal T2.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으로 전자 개표기에서 입력된 데이터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수에서 1번에 찍은 그 사전 투표수가 얼마다라고 입력이 이제 데이터 전송이 됐겠죠.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을 뭘 하는 거 아니? M1 플러스 T1, B는 M2 플러스 T2, C는 A 마이너스 B 이런 걸 계산을 시키죠. 이 무슨 소리인 거 아니? A라는 후보자가 즉 여기 1이기 M1, T1이기 때문에 1은 1번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번이 받은 당일 투표수와 사전 투표수 총계를 의미합니다. B는 2번이 받은 당일 투표수와 사전 투표수 총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C는 A에서 B, 1번과 2번이 차이가 얼마나 났느냐라는 그 값을 C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뭐 빼기 했더니 2000 몇백 표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 숫자는 컴퓨터 자체가 계산을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선 짜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봤는데 그 다음번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만일에 이 차이가 1번과 2번의 차이가 봤더니 1번이 이겼어요. C가 0보다 커요. 1번이 이겼어. 그러면은 이거는 1번이 이겼으니까 원하는 값에 도달했으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발표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캘큘레이션은 계산을 안 시켜도 되는 상태죠. 그런데 만일에 C가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재검표하자 등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기계도 에러를 하거든요. 이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몇 퍼센트 이상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정을 해주죠. 그것이 만일에
1% 이상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0.01이면은 전체 투표 수분의 C, 차이, 이거의 B가 0.01, 즉 1%. 1%만 되면 이건 이론의 소지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이거는 종료다. 이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부정선거라고 의심의 소지가 나타난 것은 어디서부터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야 루틴한 누구나 뭐 대학생 뭐 정도 프로그램 조금만 배우면 다 짤 수 있는 심플한, 대단히 심플한 그런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수준 자체가.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니까 if 만일에 C가 졌습니다. 1번이 졌어요. 0보다 작습니다. 뺐더니 2번이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을 꼭 당선시키고 싶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번이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뭐 13%, 평균 13%가 많다 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사전투표만 핵심되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사전투표 받은 게 T1이에요. T1. 사전투표 수가. 그런데 원래 이 값을 가지고 했더니 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자, 원래 받았던 이 투표수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원래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이상 받았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이거에 의거 원래 받았던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1 플러스 n, n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0.2가 될지, 0.3이 될지, 0.13이 될지, 뭐 이거는 프로그램 상에서 내가 정해주면 돼요. 이게 또 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 이게 0.n이 0.2였다 하면 1.2가 되겠죠. 1 플러스 0.2, 1.2. 1.2 곱하기 원래 받은 값. 이 값이 새로운 원래 받은 값으로 둔갑되는 거죠. 그러면 1.2에 해당되는 만큼, 0.2에 해당되는 만큼 많은 투표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원래 그 전자개표기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변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T2, 2번은 뭐냐? 이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값을 뺄 수밖에 없죠. 전체에서 새로운 T1을 변화된 값을 빼면은 T2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전자개표기로부터 온 T2 값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것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큼 변화시켜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이 사전투표에서 받았던 이 비율을 한번 보는 거죠. 나눠봐요. 두 사람을. 나눠가지고 1%에서 예를 들면 이건 뭐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가 뭐 2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정확히 나름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비를 봤더니 여기는 1%, 0.01이라는 건 퍼센트로 따지면 1%죠. 0.14는 14%가 되겠습니다. 0.14. T1분의 T2의 범위가 1%에서 14%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라. 여기에서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비를 내서 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끝내라. 프로그램을 끝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안 들어갔어요. 1.2 정도 갖고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일로 갔다가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계산을 이제 시키는 건데, 이 과정이 이터레이션 시킨다, 이와 같이 얘기해요. 이터레이션을 시키는데 1.2 이 정도 가중치를 줘가지고는 이 범위 내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계속 그 0.3, 0.4, 0.5, 0.6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서 이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계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0.13 근방에 갔더니 이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무려 13% 정도를 그 원래 데이터를 변화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 사이에 들어오더라. 부속 조건을 준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거 만족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 계산하지 말고 중부로 넘어가라. 그래서 같은 과정을 중부에서 또 시행을 하죠. 이거를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공이 똑같이 적용시켰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패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가. 통계학자들이 나온 패턴이 왜 이렇게 같으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한 줄, 이 범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어떤 값에 수렴하는 이러한 정도의 범위를 주었기 때문에 이하 나오는 그 데이터들은 똑같은 패턴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통계학자들이 그 히스토그램, 예를 들면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 나왔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 여기에서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통계학 측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주장이고요. 틀린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지금 누가 당선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당선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쪽에서 만족하다가 보니까 13 근방에서 모조리 수렴이 됐던 것 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거한 거를 가지고서 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저한테 오시라고요. 말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리고 뭡니까? 괴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 진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야당 국회의원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당신들? 이걸 가지고 가짜라는 둥, 무슨 괴담이라는 둥. 저는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거 있으면은 이거를 규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짜입니까? 가짜라고 하면 가짜라는 이유를 대세워 와서. 괴담이요? 어디다 대고 괴담이야? 학자 하루를 갖다가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앞으로 그런 소리 잃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 언론들, 여러분들 진짜 뭘 안다고선 무슨 부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까? 말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표를 할 때 보면은 당일 투표 수로 해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 이거를 개봉을 하면서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왜 사전투표를 나중에 개봉했습니까? 난 이게 의문이 갑니다. 왜 나중에 했습니까? 이거 여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이 한 줄의 명령어 이거 수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63대 39인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있죠? 이 계산을 하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와서 그 수치가 그렇게
일정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선 무슨 이러쿵저러쿵 말할 소지가 안 돼요. 전혀.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일정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짜니 괴담이니 이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와서 나하고 1대1 맞짱 토론을 하고자 하면 환영합니다. 자, 히스토그램 한번 보실까요? 21대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 이 한 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규적으로 했다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왼쪽에 있는 거, 이 포물선 형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나와요. 근데 21대 이번에 보면은 가운데 삐쭉 올라가 있고 양쪽에 하나씩 무언가가 더 있죠. 이것은요, 이 결과는 두 개가 생겼는데 이상하다가 아니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16포를 여기 조작해서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다른 한쪽은 16.2% 이렇게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정확하게 16%를 가져갔다 한다면 2번이 두 사람의 경쟁이었다면 16% 손해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16.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한쪽이 나오면 당연히 다른 한쪽도 유사한 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걸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통계를 못 믿는다는 등 이런 소리는 제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강의하니까 참 감회가 깊네요. 거꾸로 이런 문제 가지고선 강의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박영화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걸 보고 저는 알았는데요. 서울에 여기 투표 수가 합쳐서 424개라고 하네요. 424개. 이 계산을 동별로 모조리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424개 적용시키면은 424개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있을 수 있고 통계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 안 봐도 뻔합니다. 왜요? 똑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똑같은 구속 조건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패턴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면은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424개가 똑같은 패턴을 가졌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거죠.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안 나오면 거꾸로 이상한 거죠.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과 선거 동네 무슨 뭐라고 하나 동이라고 하나요? 그걸 언제 그렇게 개표하면서 계산시키느냐? 천만에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모르시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이 계산은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뿐이에요. 이와 같이 심플한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는 우리나라 투표 규모의 1000배가 된다 하더라도요,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거는 100분의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전국에 확대시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계산 과정 필요 없어. 무슨 말씀이냐?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계산 안 해도 누구가 이기게 돼 있어.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이거 특별히 적용시킬 이유가 있나요? 없죠. 오늘 어느 유튜브 이거 데이터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은 전자개표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거 보니까 과연 내가 얘기했던 대로 추측했던 대로 그 지역구는 전혀 적용이 안 됐군요. 보니까 꼭 증명을 해야 실증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럼 1 더하기 1은 2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맞습니까? 2에서 2 빼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명확성도 그렇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여러분들 집 주소가 어디다? 그건 맞습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나타난 이 증거들은 뭐냐? 통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들은 뭐냐? 또 나타난 그 수치들은 뭐냐? 그것은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구속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서 일정한 어떤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증명 필요 없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뭐가 과학적이 아닙니까? 그 이상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이상 더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합니다. 프로그램 보여주세요. 두 가지. 전자 개표기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 보여주세요. 거기 무슨 함수를 사용했는지. 가끔 가다가 보면은 거기 자료가 나오네요. 투표한 수보다 한 석, 두 석 이게 더 많은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보니까. 그거요. 여기에서 사용한 함수에 따라서 반올림하고 이런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뭘 증명해? 역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자꾸만 그 함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수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한 반론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이라 한 장이라도 더 많았다는 것은 함수를 사용한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함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서 전자계산에는 기가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전자 계산 개표기 여기에 프로그램 내놓으십시오. 다음에 여기서 넘어간 데이터 여기에서 몇 장을 갖다가 그쪽으로 2번을 1번으로 하고 3번을 4번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몇 장을 그렇게 해줘야 당선되는지 여기서는 모르죠,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가서 확실하게 구속 조건을 줘서 퍼센테이지를 내가지고서 180석이면 180석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180석이라는 얘기 하루 이틀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네요. 여기서 180석이라는 목적치를 입력을 시켰네요, 보니까. 그래 놓고선 거길 향해서 가도록 계산시켰으면 이 근방이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이 프로그램, 메인 컴퓨터에서 작성된 프로그램 내놓으세요. 이 두 가지 내놓으세요. 아무리 투표용지를 바꿔치고 발표된 숫자와 맞춰놨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상에서 이 조항들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이거 인위적인 손을 댔다라고 부정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프로그램 하면은 웬만한 거는요, 이미 상용화돼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 쓰면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상용화되어 있는 거죠. 엑셀로 작업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은 이 가중치 확인을 해보는 것이 여기서 제가 구속 조건으로 준 constraint 이 수치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대요. 보니까 그것은 나온 발표된 결과를 보고 역으로 추적해서 이 가중치를 갖다가
추정해 주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일치하네요. 뭐 여기서 컨스트레인트 준 거하고 굉장히 같네요. 예. 더 이상 두말할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이거는. 예.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상용화된 거를 사다가 쓸 수는 없죠. 왜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너도 불러다 쓸 수 있고 나도 불러다 쓸 수 있고 만인이 불러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뭔가가 알아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만이 뭐 쉬운 프로그램이니까 뭐 의논의 대상거리도 아닌 정도의 프로그램뿐이 안 되네요. 한 사람이 이걸 짰겠죠.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은 프로그램을 작성한 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짰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보다 몇백 배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 내용만 딱 보면은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 뭐 시끄럽게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이 프로그램 2개 그거 내놓으세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다라는 편에 있는데 이러한 개연성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면은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명령어를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군요, 보니까. 쉽게 그 데이터만 보고 이거 이상한데?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뿐이 안 되네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 논리,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을 걸로 보고요. 아니라고 그 주장을 하고 싶다면은 이거 내놓으시라고요, 프로그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플해, 대단히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조금 월요일 날 얘기했던 것보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무슨 의문 사항이 있거나 한번 연락 주시면은 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질문 좀 드릴까요? 보충 질문 좀 더 드릴까요? 질문? 예. 네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끝으로 드러나는 어떤 통계 현상을 가지고 네. 이거 참 이상하다 이런 네네네.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필 사전 투표에서만 이렇게 예. 나왔다는 것이 참 어설프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어설프게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의 기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혹시 감이 오시는지. 말하자면은 뭐 최고급의 게임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그 정도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대학원생 수준인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정도 프로그램은요, 최고급의 정보도 필요한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히스토그램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것이 정상적인 그 커브예요. 그런데 가운데만 삐쭉 나오고 양쪽에 이렇게 됐죠. 양쪽에. 이 양쪽에 이게 생기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 그림만 보면은 통계학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게 뭐지?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이런 수준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양쪽에 이거에 왜 생겼는가 하는 거야.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정상적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인위적인 그 변화를 시켰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근데 사전투표에서만 13%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서 오늘 사전투표만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투표 과정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당일 투표한 결과로는 야당이 124석이라고 그러셨던가요? 그리고 여당이 123석인가 그랬어요. 거꾸로. 그런데 사전 투표를 개봉하면서 역전이 돼도 한참 역전됐어요. 한참. 조금 역전된 게 아니고요. 한참 역전됐어요. 그렇다면은 금방 우리 같은 사람은 금방 느낌이 당일 투표 수는 그대로 놔뒀고 손을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키고 싶었다면은 이건 사전 투표 수였구나. 금방 이건 무슨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금방 이렇게 의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전 투표 수만을 놓고 딱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결론은 뭐야? 역으로 통계 나온 결과를 갖고 추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추적을 해서 손을 댔다라는 것과 뭐 저런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당선을 돼야 되니까 누구를 당선을 이렇게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손을 댔다. 같은 얘기죠. 네네. 지금 이제 이 부정 가능성, 개연성 이 문제를 체크를 할 때 사실은 이게 그 부정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의견만 줘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뭐 가령 영장을 발부할 때 필요한 것이 개연성 정도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 사실 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뛰어든 전문가들이 가령 박영하 교수님처럼 네.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특별히 그분은 통계 물리학자가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이경전 교수님처럼 이런 사회학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학자인데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은 그걸로도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희 이제 MPK 법제자유문제연대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걱정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교수님 같은 이 프로그래머, 공학적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투명하게 보인다고 하셨고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뭐 돌연변이에 가까운 이런 사회 현상도 비과학적이지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공학자로서 프로그래머로서는 반론을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게 사회 쪽이나 뭐 경영 쪽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하고 공학자들하고 늘상 생각이 다른 부분이에요. 자, 어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사전투표 한 사람이 한 47% 된다고 치고요. 당일 투표한 사람이 그러면 53%를 투표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53%를 그 당일 투표한 곳에서의 1번 지지자와 2번 지지자는 뭐 예를 들어서 30대 20이었다라고 누가 이겼어요. 근데 수치가 뭐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47%가 만일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90%가 나왔다. 특정인 지지율이.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보나 사회학적으로 보나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통계학에서는 이런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신가? 47% 사전 투표한 사람도 동일 표본,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용어 쓸 수밖에 없는데 샘플이라고 합니다. 동일 표본이다. 즉 같이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어떤 패턴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무슨 화성에서 떨어진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럼 표본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통계학 쪽에서는. 사회학 쪽에서는 아니 애초부터 1번 찍고 싶은 사람이 47%가 다 몰려서 찍었는데 무슨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 그걸.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논리 그런 종류를 규명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어떻게 돼서 그 수치가 나왔는지 수학적 계산에 의거 나온 거예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네. 중앙선관위에서는 우리가 제기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지난주에 교수님과 저가 지난번에 디베이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네. 했는데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현상 자체는 이제 비과학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고요. 과학이 뭔지는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과학, 뭐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뭐 물리학도 과학이다. 가령 이병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그 산업공학을 하신 분이죠. 네네. 경영학이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전문가들은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저널리스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난관이 있어요. 다른 그 사회학이나 이런 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들은 쉽게 들리기 때문에 좀 솔깃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과학의 세계 또는 숫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문하기 때문에 네네네. 대중들에게 이렇게 좀 쉽게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데이터다라고 할 때 네. 조금 접근이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세밀하게 짜서 설명을 해도 안 해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교수다 하더라도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불러다가 쓰는 경우에는 이 내막을 몰라요. 근데 저는 70년대부터 손으로 직접 짜는 습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막을 알죠, 내막을. 이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를 인식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셨을 때 교수님은 문제가 있다고 바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이 처음에 선거가 끝난 날 네. 바로 이 통계를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예, 예. 이런 것을 그 과학적으로 금방 인식했죠, 금방. 뭐냐면 왜 그런 거 아니? 일정한 패턴. 이것이 한두 군데 나오면은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전혀. 근데 너무나 광범위한,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가? 이 근방에서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게 대단히 이상한 거죠. 일정한 패턴이 나왔었는데 전국적으로 같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이건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 일어났구나. 이렇게 두둔할 것 같아요. 근데 왜 다르냐 이 말이야, 딴 데하고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그걸 의심하게 돼 있죠, 지금. 통계학도 그 사회 통계학을 하시는 분하고 사회통계학은 그건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사회학자들하고 또 그 박영하 교수님처럼 그 통계 물리학자들은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통계학 학문 자체에서는 같죠. 이론도 같은 이론이고. 근데 변수가, 예. 생각 변수가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영하 교수님의 그 페이스북을 보면 마치 선거구가 각각이 그 동전처럼 독립 변수로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가정들은 과학적인 가정인데 네. 사회학이나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심리적이고 사실은 이게 가끔씩은 계량이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뭐 변이 현상이죠.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 중에서 코로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증명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회과학도. 그건 증명 안 하고선 상대방이 뭐 어쨌다라는 얘기하는 건 학자로서의 해야 할 그 자세가 아니죠. 그러면은 좋아요. 변수가 엄청 많다고 봐요. 뭐 코로나, 뭐 등등 인간들이 이제 현 시대에 겪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하겠어요. 코로나 사태는 사전 투표한 사람만 코로나 사태입니까? 동일하게 당일한 투표한 사람한테도 코로나지요. 조건이 같아요.
같은 조건 속에서는 같은 경향이 나와야 되는 건데 뚝 떨어진 경향이 첫째 나왔고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경향이 패턴이 일정한 경향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 부분 좀 그 사회학 통계학 때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설명해 보시죠. 그러면. 그럼 제가 이제 끝으로 교수님 이제 설명을 더 많이 들으면 더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논의의 시작으로 보고 끝으로 네.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들이 뭐 수사를 착수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본격적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증거로서 가능한 네.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인데요. 네네. 사실 지금 뭐 수사를 착수하거나 이럴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증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황도 괜찮고 전문가 의견도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 생각으로는 당장 네. 우리가 이번에 낙선된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시민단체, 싱크탱크라든지 네. 이런 데서 네. 당장 이런 것은 지금 해야 된다. 네. 어떤 증거를 예, 예. 보전해야 된다. 예. 지금 딱 필요한 것이 어떤 예. 활동인지 그 좀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대해서 자, 여러 가지 경우를 가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일에 인위적인 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그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건 숫자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실제 투표용지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투표용지 이거 보존 신청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야 뭐 이미 발표된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할 사안이고요. 투표용지하고 발표된 결과하고 수작업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고소를 해갖고 재검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 멍청이겠습니까? 이거 다 바꿔버려서 여기다 맞춰버리면 그만이지. 이미 뭐 충분히 이렇게까지 부정을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가령 민경욱 의원님이 지금 뭐 이거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예. 작업 들어갔다 이 정도 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두려운 예. 거죠. 예. 아, 그리고 저 웃기는 게 있죠. 월요일 날 그 토론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뭐 여당의 누군가가 그럼 수작업 한번 해보자. 떨어진 사람이. 뭐 이러고 들고 나왔다 취소했다며요. 여당에서 먼저 취소해서 170 몇 표 정도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자기 비용이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취소를 했어요. 그 사람들 내가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참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뭐야? 이 구속 컨스트레인트 적용이 안 시킨 지역이면은 수작업 해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도 적용이 된 지역이에요. 예, 그랬는데도 떨어졌다면 형편없이 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게 어떤 말을 했냐면 예. 200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재검표를 했을 때 뒤집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포기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뭐 그 전에 1990 몇 년에 예. 크게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네네. 170 몇 표 네네. 그 언저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변명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 지금 포기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재검을 하지 마라라고 어디서 명령이 온 것 같아요. 예. 예. 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 한 군데 함으로써 다른 데까지 번질까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 재검을 하는 것 자체는 물론 비용은 들지만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재검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선관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의혹을 푸는 방법이 재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검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래통합당은 그건 정신 차려야지. 우선적으로 아니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게 그 여러 학자들 내지는 뭐 이게 제시되면은 이게 무슨 뭐 정권을 욕한다 그런 차원보다도 이거 진실이 아니지 않느냐. 진실과 거짓의 규명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옳지. 여당도 국회의원 양심이 있으면은 그런 의원이 나와야지요. 근데 이거는 뭐 정반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저는 법적인 감각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최상의 증거를 두고서 가령 뭐 이 증거를 획득을 해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가 사실 사회를 참 투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명하게. 이거를 증명을 했을 때 우리한테 불리해지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파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MPK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니면 아닌 걸로 나오면 우리도 참 좋다. 예. 기분도 좋고 예. 그렇게 하면 사회가 항상 단단해지는 거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에요. 규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닌 그러면 걸로. 얘기가 나온 예. 김에 교수님 지금 이준석 그 이번에 낙선했지만은 그 후보 그 과학을 했다 그래요. 아주 그 머리 좋고 서울 과학고를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과학자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검증을 하는 것이 망신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물리학, 그 사람은 물리학을 이준석도 했어요. 그렇게 예.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예. 그러면 그게 과학적인 태도입니까? 그게 정치적인 발언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 같은 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보존 신청을 요청할 사안이 있다면은 이거 두 개가 같았다 하더라도 끝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놓으라 이거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야 할 이 명령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부정이에요. 그건 재현시켜보면 알거든요. 프로그램. 세 번째는 데이터가 문제인데 이거 다 맞춰놔버리면 데이터 퍼라 이거 같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천만의 얘기죠. 로그 데이터라는 거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예요. 메인 컴퓨터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를 밟으면 돼요. 자, 근데, 법적인 투쟁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전자개표기에 프로그램 내놓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전자개표기하고 중앙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둘 다 지금 보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요거 내놔. 그래갖고 여기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거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그 구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어떤 거 이거? 예, 어떤 프로그램 악성 코드가 들어있다고 하신 거죠? 여기 아까 데이터를 C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원하는 1번이 떨어졌어요. 그걸 뒤집고 싶어. 그런데 그 개표 과정을 보게 되면 당일 투표수를 먼저 이제 개표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을 걸로 봐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표를 하다가 보니까 사전투표 이거 개표하기 전에 보니까 적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야 되는데. 남은 투표에서 보충 가져올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야 이기지. 그래서 아까 1%가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차이하고 투표자 수로 나눴을 때 이게 몇 퍼센트인가 본 거예요.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뭐 만족스러운 결과니까 그냥 끝내 하고 엔드로 가버리는 거야. 컴퓨터는. 그런데 졌어. 이놈이 졌어요. 졌으면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이긴 쪽에 안 들어가거든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여기서 전자개표기에서 들어온 데이터 가지고 계산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자, 이거 조작하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수식은 뭐 무지하게 간단한 겁니다. 요 가중치를 이제 딱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즉, T1은 사전투표에서 1번이 얻은 숫자예요. 근데 새로운 T1이 생겨. 어떻게?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이게 100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n이 예를 들어서 0.2라고 하죠.
곱하기 1.2를 하면은 120이죠. 그러면 새로운 T1, 1번이 얻은 사전투표에서 얻은 거는 120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0표 갖고 진짜 많이 이긴 거야, 진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13% 금방 정도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조작한 걸로 이제 왔어요. 이 1번이 얻은 그 사전 투표 수가 조작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보는 거죠. T1하고 T2. 1번과 2번 사전 투표 수를 비례를 내봐. 얼마나 지금 그 조작한 거야? 얼마나 표가 많이 온 거야? 이것을 10%, 0.1에서 0.144, 14% 이 사이로 내 들어올 때까지 조작을 하라, 반복해서. 그럼 요 사이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멎어버리는 거야, 이제. 다음으로 중구로 넘어가, 이제 끝났어, 종로구는. 이거죠, 바로. 이 컨스트레인트를 지금 그 나온 결과를 보면은 10%에서 14% 사이에 둔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령 종로의 경우에는 더 큰 차이가 나요. 16 나왔죠? 예. 그거는 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났어요. 많이 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교안 대표의 한교안 대표는 경우에는 많이 상당히 졌다는 불리했다는 거네요. 네. 이 범위를 벗어난 거는 졌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같습니다. 이번에 그 개표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그것도 아니죠. 개표해봐야죠.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173표에서 개표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지고 있었다. 예. 그런 예. 경우도 그런데 지고 있는 이율이 문제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가중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졌는지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건 이 플로우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는 졌습니다. 근데 한교안 대표 경우는 조금 더 사실은 쌤이 대선 라운드였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관리했을 가능성도 없습니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안 보이십니까? 어쩌면은 말이죠. 여기 막시멈을 14로 안 두고 여기를 18로 뒀다. 18%. 그럼 황교안 대표 거도 손댄 거예요. 그 개별 동을 봤을 때 아주 이색적인 그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은 사전이 크게 졌어요. 어떤 것은 사전이 또 크게 이겼는데 그 당일 투표에서 또 반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현상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로는 또 좀 이색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뭐 예. 수학적으로는 예. 이 범위를 예를 들어서 거기 16%였는데 이낙연이 여기를 17, 범위를 17로 주면 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조작됐다라는 그 추론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모든 것은 가설이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거 학증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령 예전에 그 통진당에서 했던 방식으로 주소를 옮긴다거나, 이것은 뭐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그런 방식인데, 그런 가능성이나 아니면 뭐 이미 그 코로나 추경 이런 걸로 민심 자체의 어떤 그 돌연변이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과학적인 이런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프로그래밍을 굳이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다면은 사회학자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부분이죠. 야, 그거 뭐 증명해봐라. 이런 부분이죠. 이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발표된 결과의 수치,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입니다. 그런 변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의견 중에서 저는 그 일정한 수치, 그러니까 10에서 14까지 이 수치를 정하고 그 데이터를 사실은 뭐 조작이라고 하든 마사지라고 하든 이런 것들이 부정이 있었다는 의견이 맹주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분명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미루어 보면 결국은 그 프로그램 자체 또는 로그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참 난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이제 소위 우파들이 기본적으로 속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저희가 궁금한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 박주신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 이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때 그 문제가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분명해진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죠. 그 엑스레이 그 자료가 좀 다르다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 번만 더 찍어보면 검증이 되는데 네. 그것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스트 에비던스를 저희가 네. 결국 확보를 못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그것 말고도 그 얼마 전에 태블릿 PC, 그러니까 최소원 씨 네, 태블릿 네, 네. PC도 카카오톡 정보 몇 개만 네. 이렇게 복원을 하면 이게 누구 건지가 나오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정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 최상의 증거 자체 획득을 못합니다. 그것도 주로 우파들에 의해서 제지가 돼요. 그럼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그게 의견을 이제 주십시오. 문제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또 이거를 검증해 준 것이 통계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에 의거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저 프로그램 가지고서 역으로 추적해서 여기에 접근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에요. 그것이 이 과정의 검증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모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싸워봤자 이길 승산이 없다. 이 부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휘두르는 거죠. 다 배째봐. 뭔가 권력 현상이죠. 예. 그럼 지금 만일에 결사적으로 덤벼갈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당사자들 낙선한 아닙니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지 않는 한은 이거는 싸워봤자 박주신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러고 대답하면 끝이야. 이게 말이야 정말? 이게 대답입니까? 아버지로서? 이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거짓이든 선전선동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군의 권력자들의 우리 시민사회 또는 양심 있는 사람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은 공학자시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MPK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사장이기도 네. 하시거든요. 저는 지식인으로서 이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과학을 이기는 이 엄청난 정치 현상, 권력 현상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저항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뭐 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당사자인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크게 이제 호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 단체들끼리 뭐 하는 거는 힘이 없어, 첫째. 힘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 단체에서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 걸 갖다가 제보를 인포메이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안 움직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해설 방송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저희 MPK 이사장보다는 공학자로 오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따로 이렇게 플로우에 사람들을 뭐 여러 분을 채우지 않았지만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제가 좀 덧붙여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님이 저한테 지금 전화를 좀 하자고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의원들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면은
그 투표를 하신 분들, 지지자들이 좀 제발 좀 궁금하니까 열어달라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그 개표라도 먼저 한 번 더 해보고 또 거기에서 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그 프로그램을 보전하는 그런 절차들 이런 거를 좀 성실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죠. 교수님 저희 MBK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고발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상의를 해보고 예, 예. 적절한 절차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